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중 유동성이 사상 최대로 불어나면서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지금은 서학개미가 대세라고 합니다. 2014년부터 10년간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와 S&P 지수 상승률은 각각 24.6% 그리고 196%로 극명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이 옳은 걸까요?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도 미국 증시보다 그나마 잘 견디는 것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제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할 텐데 자, 개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에 국내외 증시가 냉탕과 온탕을 연일 오가고 있는데요. 이럴 땐 대가의 투자 전략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과 짐 로저스, 피터 린치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삶과 투자 철학을 담은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주식시장이 관세 이슈로 크게 출렁이었습니다. 네, 오전과 오후장 분위기가 달랐지만 다 관세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향해 부과하는 관세율이 더 높아졌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간밤 일단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불과 전날에 폭등했던 양상에서 또 180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 영향은 오늘 우리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0.5% 하락한 2432.72포인트, 코스닥은 2.02% 올랐습니다. 상승 전환을 했고요. 695.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만 말씀드리면 오늘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했습니다. 1.8%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오전 중에는 낙폭이 꽤 많이 커졌습니다. 네. 2% 이상 확대되면서 장 중에 코스피는 2400선이 붕괴되는 모습, 아래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에 또 2400선을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한 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코스피 결국 하락세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은 하락했고요. 이런 가운데 시총 1위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관세 영향을 오늘 상대적으로는 크게 받은 곳은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였습니다. 네. 각각 5%대, 7%대. 막판에도 기아는 6.69%까지 6%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증시 악재로 작용한 관세 이슈 보니까 이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루 사이 또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전날까지 대중국 관세율은 다 이거저거 더해 보니까 125%인 줄 알았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펜타닐 협조와 관련해서 네. 추가로 20%의 보복 관세가 더 부과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백악관도 수정 행정 명령을 통해서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어쨌든 하루 만에 또 20%라는 관세율이 더 올라가면서 어쨌든 시장이 또 관세 리스크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하나 이 상관세 유예 결정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라는 지금 논란이 또 커지고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네. 상황이 하나 벌어진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미 무역 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가 이 90일 유예 조치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리어 대표가 이제 상원에서 유예가 발표됐던 그 시기에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제 여야 의원들의 질문들이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기조가 어떤 압력에도 그직 상호간세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네. 청문회 도중에 상호간세 유예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청문회 참석하느라고 대통령과 대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게 된 거죠. 네. 이 대답을 들은 민주당 의원이 당연히 공격을 했겠죠. 누가 책임자냐. 전략도 없이 이거 관세를 다시 또 유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 앉아서 불과 3초 전에 그 사실을 알았고 우리가 다 봤다. 이렇게 호통을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관세 전쟁이 지금 얼마나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결정적 장면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상호 관세가 아니다. 즉흥 관세다. 트럼프의 기분 관세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조선업과의 협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긴 한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한국 조선업에 대한 협력 의지, 러브콜, SOS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서 강요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조선업 재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제 우리 한국 조선업에 대한 협조를 원하는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이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였냐면 전날에 이제 미국 조선업 부활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거고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백악관 참모들로부터 이 행정명령에 대한 효과라든지 지금 미국 조선업 현황, 중국 조선업의 뭐 경쟁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 듣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 요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해석을 해보면 지금 중국의 조선업에 대응해 행정명령을 지금 서명을 했고 부과를 했는데 발효를 했는데 네.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 조선업의 부활이 필요하고 이 부활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동맹국들로부터 예를 들면 군함이나 상선을 구매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의회에 구매에 필요한 자금 승인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지금 전 세계 조선업에서 중국을 빼면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미국과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다시 한국 조선업에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과도 통화 과정에서 또 한국 조선업에 대한 협조를 희망하는 발언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국 조선업에 돈을 더 많이 쓰겠다? 네, 이런 보도도 지금 전해졌어요. 이거 네.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후 상황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관건은 결국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또 득실을 따져봤을 때 우리에게 어떤 득이 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조선업 협력을 원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선박 발주할 테니까 만들어줘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 상태는 사실상 황폐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으로 들어와서 A부터 Z까지 이른바 얼라운드 지원과 협력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지금 미국 조선사의 선박을 짓는 도크 수준이 네.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사실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들어오게 된다면 뭐 이런 도크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 전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깔아달라라는 네. 거고 선박 인프라 깔고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선박 과정도 학습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 훈련까지 다 네. 시켜달라라는 거고 뭐 일각에서 그래서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있는 숙련된 반장들이나 생산 관리자들도 지금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미국의 이런 요구를 들어보면 그럼 우리한테는 우리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들을 다 전수해달라는 건데 그럼 우리한테 어떤 득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반도체 빗대어 살펴보면 이나노급의 최신 공정 기술을 전수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한테 과연 득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고 또 하나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선박에 관련된 산업 파생 효과나 고용 효과는 거의 누리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조선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른 면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할 때 일정 수준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면 네. 장기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미국 진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진출을 할 때 조선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선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동반 진출하는 이런 효과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조선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해외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예. 또 우리 조선업이 이제 물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 이런 예를 들면 군함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군사 분야의 건조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꼽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미 해군의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보안 영역에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미 간 군사 공조는 더 단단해지는 이런 파생 효과도 노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 더 예.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않으니까 이게 이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확실한 카드, 예. 확실한 원하는 걸 카드로서 주니까. 네,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정부가 또 내놨네요. 네, 오늘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게 이제 정부의 경기 인식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4호로가 오늘 발간된 거고요. 네. 이제 이번 달 그린북이 좀 의미가 있는 거는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서 처음 나온 정부의 경기 판단이다. 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는 거죠. 이 그린북에서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네.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는 올해 1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기 하방의 원인을 미국 관세 리스크로 지목한 게 눈에 띄는 거죠. 네. 지난달만 해도 경기 하방 원인으로 언급했던 게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었는데 이번 달은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됐고 네. 대내외 불확실성이란 다소 모호한 측면도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네.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정부는 이런 세계 경제 역시 미국의 이런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되고 교역 성장이 더 둔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지난해 미국 증시 수익률이 좋다고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옮겨갔지만 수익이 어떨까요? 또 올해 들어 나스닥 1% 내릴 때 코스피 10% 올랐지만 여전히 내 계좌는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말 시장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지지 않는 그리고 잃지 않는 게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방법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업 분석 1등 애널리스트 출신이시죠.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지난번 오셨을 때는 이제 부동산 네. 말씀을 몇 번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원래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시잖아요. 네, 주식시장에 오래 네,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지켜보시면서 주식시장 분석도 계속 하고 계셨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본업이 주식 분석하는 것이 본업이었고 제가 분석했던 업이 건설 부동산업이었는데 네. 뭐 주식시장에 오래 관여했었기 때문에 한국 네. 주식시장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얘기를 해서 좀 더 들어보려고 모셨거든요. 미국 주식시장하고 한국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분명히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나름 어떤 견해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한국 주식 시장하고 해외 주식 시장을 접근하시는 방법론이 사실은 정반대여야지 되는데 그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부분이 해야 되는데 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란 말씀이신 가령 예를 거죠? 들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지수를 중심으로 투자해도 되고 그게 좋은 시장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 자체 일본도 비슷하긴 한데요. 자체 내수 시장 사이즈가 크고 네. 그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소비에 의존되는 경우에는 네. 지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장기간 묵혀놓으면 복리 효과가 나는 상황이고요. 네. 한국 시장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수출 중심 경제이다 보니까 네. 한국 산업 전체가 동시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산업이 특정 시기에 좋아지는 것이 교차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특정 연도에는 반도체가 좋았다가 특정 연도엔 차가 좋았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뭐 방산업체가 좋았다가 네. 아니면 뭐 뷰티가 좋았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좋아지다 보니까 네. 지수는 항상 박스권이고요. 제가 2010년에 주식시장 들어가고 2005년부터 투자했지만 그때부터 뭐 1,800에서부터 코로나 때 잠깐 3,200 갔었지만은 지금 예. 2,600이고 네. 반대로 미국은 보시면은 나스닥도 지난 10년간 5배 올랐고 S&P도 이제 2배 반 원래 3배 올랐었는데 최근 20% 빠졌으니까 네. 2배 반 올랐었는데 이런 것처럼 자생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수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고 네. 그리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수 베이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나 종목 베이스로 하셔야 되는데 네. 거꾸로 우리나라 이제 개인들은 한국을 마치 코덱스, 이제 코스피 이제 이런 지수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늘 박스권이어가지고 숫자가 안 그렇게 좋아지는 거죠. 지수를 쫓아서 추종해서 한다는 어떤 그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아 우리나라에서요? 예. 아 아니요. 우리나라 증시 전체로 보면은 개인들이 약 40% 정도를 들고 계세요. 네, 네. 한국이 이제 한 2,400조라 하면은 2,000조 원 정도라고 하면은 네. 러플리 이제 한 800조 원 조금 넘는 돈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서학개미 얘기하셨는데 네. 작년 12월 기준으로 110빌리언 정도 되니까 작년에 네. 한 150조 정도였고 네. 그래서 서학개미가 국내 이제 동학개미 대비해서 규모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과는 엄청난 격차가 차이죠. 있는데 네. 그런데 개인분들이 뭐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고 하시는데 국내 증시를 투자할 때 가장 좀 접근성 좋은 게 시총 대형주를 산다거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산다거나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을 이제 사시면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너무 오랜 기간 그러니까 한국 증시라는 거는 네. 글로벌 사이클에 맞춰 가지고 특정 기간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네.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 굉장히 높은 강도로 반복이 되는데요. 네. 한 종목을 10년 쭉 들고 있다고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좋은 성과가 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좀 교체 매매가 필요한 게 없진 않은데 네. 마치 부동산 이제 알짜 부동산 산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부동산 막 많이 오른 강남 부동산과 삼성전자 주식하고 비교해서 그 전에 이만큼 사놨으면 그거보다 높다 이렇게 하면서 장기간 투자를 권하거나 장기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네. 꽤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주식 배우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아이고 저 죄송한데 아, 네. 미국에서 주식을 배우면은 장기 투자가 정답이죠. 예. 그건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내수 시장이 큰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 한국은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면모를 보면은 더더욱 더 수출 중심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네. 사이클을 잘 타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섹터 중심, 좀 종목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했던 그 건설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서 13년까지는 시장 주도 섹터였고요. 네. 그때는 건설이 해외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해외 수주액이 연간 그랬네요. 70, 80조 원 네, 넘었었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해외 수주액이 많이 줄어들었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침체하는 그런 산업으로 변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지난 3년 정도를 보면은 방산업이 굉장히 호황이었는데요. 뭐 하나에어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요런 게 수출이 많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요 네.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고 네. 그리고 바로 2년 전 그러니까 바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AI 테마에 맞춰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네. 글로벌 경기나 산업 동향에 따라서 그거에 딱 핏한 우리나라 기업 산업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맞춰져 가지고 국내에서는 좀 섹터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얻거나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냥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 연동돼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 증시의 어떤 섹터만 연동이 됩니다. 네. 증시 전체가 연동은 안 되고 그래서 네. 지수 베이스는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어쨌거나 최근에 보면은 이제 최근엔 어떻습니까? 올 초만 들어도 네. 지금 우리 증시가 훨씬 수익률이 높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그것은 이제 맞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미국 S&P 같은 경우에는 작년은 포인트가 4,800 정도 시작했다가 연말에는 6,000까지 갔으니까 네, 그리고 네. 작년 연말에는 소위 유포리아라고 하는데 낙관론이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네. 올해 뭐 한 6,600 간다 이러면서 5,200대로 내려왔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는데 결국은 연초부터 좀 딥시크라고 하는 네, 중국의 중국의 염가 AI 모형이 소위 엔비디아의 저비용 위세를 조금 건드리면서 시장 네.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3월 4월은 관세로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시총 대형주들이 좀 유지하는 가운데 특정 기업 산업들이 시세가 정말 굉장히 불을 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종합해서 보면은 한국 증시 지수 전체 그러니까 한국은 지수 대 지수로 비교하면은 사실 크게 엣지 있는 나라는 아닌데요. 섹터 간 비교를 했을 때는 또 굉장히 높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지수와 한국 지수를 비교하면은 아마 올해는 좀 저조하지만은 네. 뭐 5년이나 또 10년 지나고 나면은 미국 지수가 또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네. 한국 지수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년 후에도 뭐 3천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고. 네, 10년 후에도 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왜냐면 거예요? 10년 전에도 계속 그랬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산업이 그 등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그 내부를 뜯어보면은 소위 뭐 10배 이상 규모가 커지는 그런 산업은 항상 등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시되 다만 또 너무 과열됐을 때 뭐 매수하신다면은 또 하락기가 왔을 때 또 한참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국장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이 그래서 서학개미가 늘어난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장을 떠나서 네. 차라리 그냥 지수 추정하는 게 편하다 생각해서 사학개미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네. 국장 우리나라 주식들 투자를 할 때 네. 지수를 추정을 안 하면 이제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들어가면 빠지고 내가 나오면 오르고 방산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한 2, 3년 전에 했는데 막상 계약 뭐 주문 이런 거 없고 해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딱 팔고 나왔더니 쫙 오르더라. 이렇게 나만 비껴간다. 네. 비사이로 막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 사후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래 알고 보면 저 오를 만한 거였어. 근데 사전적으로 투자할 때는 그걸 가려내는 힘이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어렵죠. 그래서 개별 종목을 개인이 직접 위험 자산을 직접 이렇게 좀 높은 큰 규모로 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뭐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섹터 중심으로 개별 기업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섹터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거는 이제 내부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에는 연기금 아웃소싱을 받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연기금 아웃소싱은 또 아웃소싱 그 성과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성과에서 맨 꼴등이 되게 되면 이제 이탈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연기금 아웃소싱은 한국의 박스피라고 하는 이 박스피 안에서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네. 성장하는 섹터를 끝까지 질러서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리면은 언더퍼폼을 하게 되고 네. 끝까지 먹어야지 내가 좀 더 높은 성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그 과열이라든가 아니면은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정점을 이제 약간 요 친구들이 내주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뭔가 그쪽 섹터의 ETF가 만들어지면서 좀 하이라이트가 되는 경향이 없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TF를 사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ETF는 항상 정점일 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성장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저희 코스피 200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위 네. 200개 기업이지만은 네. 그거를 더 압축해서 이제 한 상위 50개 안에서 그 50개 정도 되는 시가총액 되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기업들로 좀
정렬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네. 아마 한국 부동산을 공부하는 정도의 그 공부를 하셨다면은 주식 공부하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넘나들면서 지금 이제 실물에서도 이제 네. 투자도 하시고, 네네. 네, 또 연구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는 네. 장기 투자에 적합한 미국 지수 같은 그런 느낌의 자산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시간을 오랜 기간 들였을 때 한 몇 년 지나고 보면은 매입 단가보다 많이 올라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한 형태의 자산이 한국에선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주식이죠. 그냥 지수 내수 경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보유하게 되면은 지수가 상승해 있고 네. 그러니까 특정하게 종목 보는 눈이 없더라도 그냥 지수 베이스로 대응하면은 큰 실패가 없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짱짱한 자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논리로 한국에 뭐 번역서도 많고 네. 한국에 여러 투자론도 많지만은 네.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의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예.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막 제대로 그 시장이 아주 충분히 퍼지지 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네. 장기 투자했다가 늘 부동산이랑 비교 당하면서 네. 봐봐라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있는데 주식으로는 번 사람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조금 오해받는 자산이 한국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섹터를 본다라면은 네. 지금 우리 증시를 주도하는 산업 섹터, 앞으로 주도할 산업 섹터는 그럼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증시가 현재 지금 주도하거나 앞으로도 한 뭐 이제 일정 기간 정도 주도할 섹터는 하나는 이제 K-뷰티 관련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올리브영 같은 이 회사는 비상장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올리브영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 화장품 인디벤처 브랜드 약 4만 개 중에서 3천여 개 정도를 입점시킨 네. 이제 브랜드이고요. 네. 이 화장품에서도 과거에는 특정 아모레나 LG생건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했었다가 지금은 화장품 인디벤처 브랜드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인디벤처 브랜드들을 그 중에서도 이제 수천 개 중에서 또 레이팅을 매겨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그 진열을 하다 보니까 소위 트렌디한 그런 이제 고객들 젊은 세대의 고객들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끼면서 이게 하나의 그 헤게모니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방식의 이 국내 화장품이나 아니면 미용 성형 의료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네. 성장 중에 있고 네. 또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이라던가 이런 것도 의료 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보면은 작년 재작년 보면은 거의 뭐 더블이 났거든요. 네. 재작년 6천억인데 작년에 1조 2천억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K-뷰티와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만 과거에는 뭐 이런 대형 화장품 제조사들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지금은 정말 화장품 벤처라고 하는데요. 네. 이 화장품 벤처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이게 큰 하나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료기기 제조까지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꼭지가 있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주도 섹터는 항상 수출인데요. 네.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 사실 1일, 11일, 21일에는 수출 잠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 달 1일에는 월간 총계가 집계돼서 발표가 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출 데이터를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네. 오늘도 11일인데 네. 오늘도 10일치 잠정 수출 데이터가 아침 10시에 열렸고 네. 그 열린 데이터를 토대로 뭐 화장품이 잘 나가는구나. 뭐 전력기가 잘 팔리는구나. 반도체가 10일 기준으로 10일 단위로 나오는 걸 보면은 좀 맞습니다. 도움이 되겠네요. 트라스라고 하는 데서 잠정 수출 네.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모든 상장 기업들 중에서 해외 수출 데이터들이 다 태그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HS 코드 10자리를 네, 네. 다 알고 있어가지고 입력해서 그걸 보면서 하는데 지금 잘 나오는 수출 데이터 코드들도 아까 얘기했던 뷰티 부분도 있고요. 네. 오늘은 또 제약 바이오나 이런 쪽도 물론 이거는 이제 학회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요 수출 데이터 잘 나오는 거가 좋습니다. 지금 수출 데이터 잘 나오는 거는 방산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네. 부분의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어쨌든 좀 돌아선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조선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글로벌 업황을 따라서 가는 건데 네. 조선 같은 거는 굉장한 사이클 산업이어가지고 그래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또 한 5년 10년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산업들은 좀
위험이 좀 높은 형태의 산업에 해당이 되고 그냥 네. 매월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수출 결국은 이제 그 관세와 무관하지 않습니까? 무관할 수밖에 네, 맞습니다. 아주 이렇게 표현이 안 되죠. 관세와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말 4월 초에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 것과 아닌 거를 좀 가려서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관세의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미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큰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관세와 관련해서는 뭐 저는 관세라든가 미국 정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뭐 관세를 매기는 만큼 결국 수입업자가 내냐 수출업자가 내냐의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리 수출업자가 내야 된다면 한국 기업에 좀 부정적으로 작동을 할 것이고 수입업자가 내게 된다면 미국에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인 생각은 미국 소비자들이 내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지금 미국에 있는 장기 채권 금리를 들어 올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그냥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에게 중간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중간재나 완제품 바로 직전 거를 제공하는 형태의 수출 제조업에서는 엣지가 확실히 있는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의 산업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수출 중심으로 증시가 돌아간다거나 하는 거는 장기간 훼손될 일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관세라든가 이런 거가 뭐 충격을 주긴 했었지만은 뭐 시차를 두고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든지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들 많이 하는데 네. 이미 싸게 사는 기회는 지나서 이제 사긴 샀어요. 네. 근데 이제 언제 파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기회를 기다리는 게 좋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가져가는 건 좀 능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것도 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투자자들은 네. 어떤 식으로 의사 판단을 내리냐면은요. 수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좋아진 수출을 기반으로 12개월이나 24개월 후에 이 회사의 이익이나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하에 그거를 기준으로 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해보면서 이 회사가 좀 아주 비싼지 아닌지를 열흘 단위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열흘 단위로 판단하다가 2번이나 3번 연달아 그런 수출 데이터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네. 이제 뭐 비중을 줄이면서 너무 과열되면은 좀 줄이기도 하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개별주를 투자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주택도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네. 주택 자산 그렇게 비싼 거를 의사 판단 내릴 때 좀 이제 어려운 의사 판단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은 좀 소액으로 좀 트레이닝을 해보면서 이런 내가 하는 이런 방식의 방법론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검증을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그게 맞기 시작하면 금액을 늘리면 될 것 같고 네. 그냥 돈이 얼마 있으니까 뭐 올해 예를 5천만 원 생겼으니까 5천만 원 주식 다 해버려야지 이러면은 네. 굉장히 안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이쪽도 조금 학습하고 하시긴 좋을 것 같고 그냥 비싸지면은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 주인가요? 저희가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사자마자 50%가 떨어질 수 있다는 각오로 주식을 사야 된다. 그만큼 공부를 해서 사야 된다라는 어떤 투자자의 책을 저희가 소개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그 정도 떨어질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 그건 각오고요. 어느 정도일 때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파는 게 좋은 건지. 그거는 이제 너무나 저는 지금 손해분들이 많아서 그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쭤보는 드리고 거예요. 네. 투자는 결국 위험을 얼마나 관리하냐의 그 방법론인데요. 네. 제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전체 자산에서 예. 전체 자산이 2% 정도 마이너스가 나면은 그거는 이제 비상 신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종목을 갖고 있는데 네. 한 10분의 1씩 나눠서 샀습니다. 네. 그런데 한 종목이 20%가 하락을 하면은 네. 그러면 전체 자산은 2%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 자산을 처분해야 되는 손절 라인입니다. 전체 자산이 2% 넘게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극복하는 데는 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그거를 개인이 2%로 하든 3%로 하든 정해놓고 아니면 5%로 하든 5%라는 거는 한 종목이 10종목을 분산해서 매입했는데 한 종목이 50% 빠졌다 그러면 네. 5%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가 내가 어느 라인을 정해놔야지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걸 정리하고 아니라면은 그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안고 갈 수도 있는데 이런 판단은 하시면서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자, 투자의 신 벤저민 그레이엄의 삶과 투자 철학을 담은 평전이에요. 벤저민 그레이엄 증권 분석의 창시자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보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이 책을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먼저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네. 소개를 드리면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쓴 저자고요. 이 책 두 권이 현대 증권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네. 워렌 버핏의 스승이고요. 네. 가치 투자의 창시자고 현대 증권 분석의 아버지이고 월가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현명한 투자자를 쓴 인물이고 아마 네, 네. 그 주식시장 역사상 이 분보다 더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분은 없을 분이에요. 근데 네. 이분이 이런 분도 우리가 이제 위대한 운동선수들도 실패를 하잖아요. 실수나. 네. 그러니까 위대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실수나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데 네.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대가들도 그 실패와 손실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때는 우리가 어떤 투자 이론이나 개념을 보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그런 거를 느낄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우리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을 보면서 그런 이 손실을 입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극복해 왔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직접 쓴 책은 증권 분석의 현명한 투자자가 당연히 있고 또 몇 권 책에 나와 있어요. 국내에. 이 책을 직접 쓴 책은 아니고 독일의 기자들이 쓴 책인데 번역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벤자민 그레이엄 책이 두꺼워요. 그리고 이제 아주 기초 지식이 없으면 못 읽어요. 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책은 굉장히 문고판 책이에요. 아, 네, 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네, 요즘 요점만 잘 이렇게 모아놓은. 편하게 그냥 가볍게 읽으셔도 될 만한 책. 이럴 때 또 너무 어려운 책 소개해드리면 또 가뜩이나 머리 아프네.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레이엄도 크게 예. 실패할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1920년대 30년대 공항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대공황 전에도 관세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공황의 우리나라 경기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관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관세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네. 이 트럼프가 아니라 벤자민 그레이엄이 큰 손실이 일어났을 때가 이 대공황이 발발하고 나서예요. 역시 1930년에서 32년 동안 네. 약 한 3년간에 걸쳐서 그 투자 수익의 5분의 4, 네. 약 80% 정도의 원금을 깨지게 됩니다. 80%.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은 그냥 계좌가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의 녹아내린 네. 거죠. 네. 이 시기가 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냐면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미 30대 때 백만장자가 돼 있었어요. 30대 초에. 네, 네. 백만장자가 돼 있었고 더 대단한 건 이 사람이 경제학에 큰 관심이 없고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던 인물이었는데도 네. 그냥 주식 투자로 이 정도의 성과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926년도, 그러니까 32살 때인데 네.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투자 회사를 만듭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컨소시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이 당시 수익률이 연평균 25.7%였었어요. 그렇게 처음에 돈을 모은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가 그쵸. 신용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그쵸.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 같이 그레이엄을 믿고 맡기는 돈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렇게 운용을 되게 잘했고 대공황이 오기 전에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포트폴리오를 지금 방어적으로 구축을 해요. 네. 방어적으로 구축해서 29년도 1차 붕괴가 났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한 20% 손실로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30년대 다시 또 한번 크게 터지니까 네. 중반에 이때는 이제 그레이엄도 어쩔 수 없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어려워졌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지나친 자신감. 두 번째는 뭐냐면 레버리지. 네. 그 벤자민 그레이엄도 레버리지를 썼어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레버리지는 소위 말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날의 네, 칼날. 네. 많이 오를 때는 정말 그쵸, 막대한 뭐. 수익을 올릴 수 그러니까 있죠. 우리가 뭐 한나라의 최고 명제 한신처럼 칼을 휘두르는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추락할 때는 자기를 찌르기 시작하죠. 네. 예, 그러니까 내 돈을 찌르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1930년부터 32년까지 80%의 손해를 입고 이때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예. 이게 돈을 모으고 또 돈을 갖다 준 투자자들의 독촉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아, 그렇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 신뢰가 있는 사람이고 아.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 자체가 네. 남다른 그 수재 내지 천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네. 그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었어요. 아. 근데 이제 본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었어요. 예. 이게 왜 고통스러워 했었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취향 같은 데 보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지 불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거는 돈보다도 네. 미래의 불확실성이었다. 미래의 불확실성. 앞이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괴로움은 재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리한 장기전과 함께 시장이 돌아온다고 생각했지만 네. 다시 추락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절망. 대공황과 손실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완전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네. 요즘 느끼죠. 내가 손실 입으신 분들이 이 관세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엄 같은 어떻게 보면 투자 역사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인물도 이렇게 어떤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분께서 그러니까 자기 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친척들 돈도 들어가 있고 친구들 돈도 들어가 있는데 이 계좌가 이제 녹아내리니까 네. 벤자민 그레이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어떤 거요? 그게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두 번째 투자 철학에 있어서 변화를 일구게 됩니다. 만들어내게 되고 이 개념이 투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안전 마진이 등장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생활 방식,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투자는 안전 마진이고요. 첫 번째가 검소한 삶. 아, 예. 그러니까 원래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 사람이 이제 그 돈을 빨리 벌어서 좀 이렇게 멋지게 쓰는 걸 이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뭐 문화 예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유가 또 있어서, 굉장히 예. 뭐 연애도 좀 많이 하셨던 분이고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성향이 좀 있으셨는데 이런 가치관을 버려요. 그러면서 아. 이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질적인 행복에 이르는 참된 열쇠는 어떠한 경제 상황 아래서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검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내 자신에게 빨리 확신시켰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검소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자산이 줄거나 그쵸. 경제적 위기가 와도 잘 버텨낼 수 있다. 이런 걸 예.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아까 이제 검소한 삶, 네. 이제 아껴 쓰는 삶을 하고 뭐 그 전에는 이제 이를테면 좋은 차를 탔다면 우리로 얘기하면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예. 근데 어떤 분들이 손실이 일어나면 어떤 분들은요. 두 가지 부류가 계세요. 큰 손실이 나면은 자포자기가 돼요. 에라 모르겠다.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손실을 빨리 메꾸고 싶어서 네. 베팅 금액을 늘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건 네. 보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참 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 첫 번째 정말 주목해야 돼서 많은 거는 자기 저도. 삶의 생활 방식 양식부터 네. 바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안전마진이요. 예, 투자 철학에서 있었던 거죠. 내가 아무리 올바른 조사를 하고 네.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기업의 가치 분석을 해서 이 정도가
내재 갖추고 이 정도 사면 되게 싸게 사는 건데 이거보다 더 싸게 사야 된다라는 이 버퍼. 이 버퍼를 더 많이 둬야 된다. 이런 안전마진 개념을 네. 이 사람이 정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잃고 설사 내 판단이 틀리더라도 덜 잃어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투자 정립을 하는데 이 안전마진 개념은 뭐 벤자민 그레이엄 시대는 약간 이 숫자적인 개념이었는데 좀 변형이 되죠. 이렇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게 되면은 이런 브랜드 가치 같은 거, 무형 자산, 코카콜라 같이 브랜드 가치, 이런 네. 가격 결정력, 프랜차이즈 밸류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것들도 안전마진으로 보기 시작해서 그래서 안전마진 딱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 투자자가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설사 실패하더라도 네. 그 내가 내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덜 손실을 보겠다라는 이런 투자의 폭을 안전한 폭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 다음부터 이 사람의 투자 수익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아, 그런 이후에 예. 그러니까 35년도에 드디어 다 복구를 합니다. 아, 80%까지 손해 봤던 그러니까 거를 다 복구를 하고 네. 그 이후에는 계속 벌어요. 1936년도부터 41년 이때도 여러분들 대공황 기간이었습니다. 36년도면은 네, 네. 이 기간에도 연평균 11.8%, 42년에서 45년 17.6% 네. 수익을 계속 올리죠.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손실이 나면 어떤 상황 탓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뭐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거나 네. 근데 이런 것보다도 벤자민 그레이엄처럼 자기가 실패했던 원인을 분석하면서 재정립을 하고 네. 자기 삶의 방식도 한번 돌아보고 네. 이런 과정이 오히려 이 실패를 대하는 음.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벤자민 거죠. 그레이엄 하면 증권 분석으로 유명하잖아요. 가치 예. 투자의 교과서라고 맞습니다. 불리는데 그 뭐죠? 그 증권 분석을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 마진의 개념을 넣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게 유명한 게 이제 그 담배꽁초 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순유동 자산, 그러니까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인 거죠. 이거보다 훨씬 싸게 거래가 되는 이런 주식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네, 네. 이런 것을 그 많이 제안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 사실은 버핏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변형이 바뀌게 되죠. 버핏은 이 기업의 숫자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그 독점력,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시켜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코카콜라처럼 그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만 강력하게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좀 비싸더라도 안전 마진이 확보됐다고 본 거예요. 네. 근데 안전 마진은 개념이 그러니까 단 하나의 말로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투자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기업으로 사기로 투자 결정했을 때 내가 틀릴 수도 있을 때 손실의 폭을 네. 최소한 더 줄이겠다. 네.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 사실 이게 한 80%의 손실이 입었을 때가 1930년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거의 100년 가까이 예. 100년 정도 전의 일이에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인류의 삶이라는 게 물론 많은 물질 문명을 이뤘지만 예. 달라진 게 없는 게 투자하는 마음, 손실에 맞아요. 대한 공포, 욕심, 뭐 체념 이런 인간의 본성은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잘 다스리고 관리해 나가서 맞아요. 안전 마진도 확보하면서 예. 잃지 않고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가. 예. 이 해답을 100년 동안 얘기를 해도 지금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맞아요.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런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그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투자를 할 때 네. 보통 보면 우리가 그 주식 시황이나 상황을 보지 자기 자신이 여기에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지 네. 않거든요. 네. 시장은 중립적인 존재예요. 근데 시장에 참여하는 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개입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를 때는 더 탐욕을 부리고 네. 주가가 폭락하면 내가 공포심을 느끼고 네. 그러니까 버핏 같은 사람 반대로 행동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고 남들이 공포에 그 휩싸였을 때 난 그때 욕심을 부려야 된다. 그래서 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시장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네.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려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있어요.
뭐 인덱스 펀드라든가 뭐 TDF를 결론이 글로 가시는 그러니까 것 왜냐면 같아. 내가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네. 하셔도 되는데 네. 내가 투자를 계속 해보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알게 되거든요. 주위에 보면은 가장 서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빚이 하나도 없이 그냥 큰 욕심 안 내고 이럴 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자산 규모가 많지 않아서 예, 맞아요. 그만큼 이렇게 힘들 때 그 대공황의 교훈이라든가 예. 투자 대가들의 어떤 그 일기를 우리가 돌아보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일부러 더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네. 좀 어려울 때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이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의 성공만 보지 마시고 네. 이들의 실패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네. 많은 위안도 얻으시고 네. 또 내 생각을 정립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